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진행을 담당하게 된 한태호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종 생활 관련 상담 함께하고 있죠. 법률 상담부터 세무, 위로,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정보들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법률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정말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좀 본인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전화 문의 주시면요, 오늘 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764-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11시 40분까지 오늘 또 법률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재갈철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재갈철 변호사와 함께 11시 40분까지 법률 상담 함께 하겠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법률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해 오신 자료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새롭게 이제 그 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그 변화의 폭도 많고 또 임대인의 입장,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다르고 또 갱신 청구 이게 과연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청구권 이 부분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그 논란도 많고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첨예하게 지금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법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의 판례조차도 명확치 않아서요. 국토교통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 그 판례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행정부의 유권 해석이라고 해도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정부의 유권 해석이 있고 또 네. 지금 일반 법률적인 그 판단 결과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네. 그렇게 뭐 전혀 다른 뭐 결과를 낼 일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유권 해석과 판결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그 말씀이 맞을 텐데요. 또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권 해석과 네. 일반적인 그 좀 판단, 네. 다수설에 따라서 네.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갱신 청구권인데 네. 이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임대 기간이 이제 2년을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묵시적 그 네. 승인이라고 네. 석 달인가요? 네, 맞습니다. 석 달 이내에 뭐 네. 별다른 아기가 없으면은 네. 자동으로 연장된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갱신 청구권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또 의문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은 확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데 임차인이 네. 그리고 난 더 살고 싶어. 그리고 네.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임대인도 난 네가 더 사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너 나가라고 안 할 거야라는 서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그냥 이 상태 유지되면 좋다라고 네, 하니까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별도의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만나서 도장 찍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계약이 늘어난다, 갱신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차이가 이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죠. 임차인이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묵시적 갱신은 그래 묵시적 내가 명시적으로는 승낙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네가 더 살아도 된다고 승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거죠. 네. 그러나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 임차인을. 그래도 못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은 확연히 다르고요. 내보낼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몇 개는 있죠. 예외 조항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내보낼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개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일단은 갱신 청구권은 이번 임대차 개정 때 만들어졌는데요.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는 또 1년짜리 계약을 해도 2년은 보장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 계속 살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묵시적 갱신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가 합치하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갱신 청구권이 그러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2+2가 되는 겁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1년을 계약했든 6개월을 계약했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까지는 보장이 됐어요.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서에 있는 1년이라고 써놨지만 난 2년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2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상가는 1년인가요? 네, 상가는 1년, 2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네. 상가는 갱신 청구권이 예전엔 5년, 지금 10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상가는 뭐 이 2+2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갱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갱신이 과거에 임대차 보호법 바뀌기 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경우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임차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갱신 청구권이라는 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2+2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예전 임대차 보호법상 마찬가지로 지금도 2년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2년이 보장되는 과정에서 2년의 마지막 날이 되기 한 달부터 6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나기 모든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즉 2년이죠. 2년 네. 만기가 끝나기 한 달에서 6개월 전에 내가 만약에 갱신 청구를 한다면 그 청구를 하는 즉시 바로 이 계약이 2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갱신 청구를 하는 순간 임대인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허락을 해줘야 되냐, 뭐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갱신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거는 내용 증명. 그런데 네. 요즘은 내용 증명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또는 서로 간의 대화, 문자로 저 갱신 청구를 행사합니다라고 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난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도 네. 그건 상대방이 그 갱신 청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수령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갱신 청구의 요건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뭐 내용 증명까지는 그렇고 좀 요즘 문자나 카톡으로 지금 더 살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의사표시, 최소한의 의사표시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갱신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로군요. 네, 그렇죠. 제가 이 계약을 난 더 2년 더 살고 싶습니다. 뭐 꼭 갱신 청구라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라는 네, 정도의 그런 의사만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갱신 청구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두로, 예. 구두로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도 아니고 카톡도 아니고 내용 증명도 아니고 흔적이 남지 않는 통화만 한 다음에 집주인이랑 뭐 난 더 살고 싶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한 그때 다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끊었는데 남아 있는 건 저희한테 남아 있는 거는 통화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날 뭐 집주인과 몇 분 통화한 기록만 있지 그 통화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선에서 네,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뜻 생각이 드는군요. 유권 해석도 그렇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신 또 임차료를 또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5% 네, 내에서 맞습니다.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갱신을 할 때 2년 살고 2년을 더 연장할 때 그때는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임대인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임차인은 갱신 청구를 하기만 하면 임대인의 의사가 어떨지 상관도 없이 임대인의 반응에 상관도 없이 바로 갱신이 되는 건데 또 반대로 지료 증감 청구권, 임차임 증감 청구권도 또 마찬가지예요. 5% 내 쪽으로는 임대인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또 지료가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네. 임차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요즘에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건 6개월에서부터 1년 사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A한테 갱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B한테는 갱신 청구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럴 때 과연 이게 갱신이 되는 건가?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그러니까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갱신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A한테는 또 갱신 청구를 안 했고 집주인은 B한테 갱신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갱신 청구가 인정이 되는가?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너무 그 예외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건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네. 집주인 또는 집주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아까 A와 B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와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가 맞물려지면은 약간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네. 그때쯤 되면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일반적이고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양태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구입한 분이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 그리고 세입자분은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제일 좀 일상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주 흔한 예. 일이고 예. 우리가 아주 늘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새로 산 집주인은 원래 집주인은 여기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올 수도 없고 원래 왜냐면 딴 데 살아서 30대이신 네, 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거니까. 예.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난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일 때 과연 갱신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갱신 청구가 돼버리면 낭패인 거예요. 그렇죠. 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살려고 집을 샀는데 임차인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살 수도 없어 버리게 되는 목적으로 거고. 아무튼 본인이 샀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1시 18분이고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가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가철 변호사와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특히 갱신 청구권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뭐 일상생활에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어떤 문제 뭐 정말 다 누구나 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져 있다고 큰 틀에서는 알겠는데 네. 이런 그 미세한 부분 요거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존의 주택의 임차를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네. 집을 팔았어요. 근데 네. 새롭게 집을 산 분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럼 정부 유권 해석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하고 일단은 있습니까? 정부에서 유권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갱신 청구가 가능한데 네. 그거는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과연 누구한테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당시 갱신 청구를 행사할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뭐 예를 들면 3개월쯤에 계약이 끝나기 3개월쯤에 아마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내가 일찍 좀 하는 사람 같으면 네. 전 주인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주인한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갱신 청구는 하기만 하면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처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 소유자건 아니면 네. 새롭게 소유권을 얻은 분이건 간에 뭐 이제 뭐 한 달 전에만 네. 임대차 종료 네. 한 달 전에만 아무튼 누군가에게만 하면 된다. 그 당시 이거로군요. 소유자한테 예. 예, 그게 답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법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집주인이. 네. 원래는 2+2인데 음. 집주인이 나는 당신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내가 들어가 있는데 살겠다. 그게 바로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좀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까 A와 B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A는 다른 집이 있어서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 갱신 갱신 청구를 했어요. 거절 사유에서도 명확하게 있는 게 네,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딱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A한테 전 주인이죠. A에게 내가 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경우 그 다음에 B가 새로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그 일반적인 론은 이미 A에게 갱신 청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갱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B가 와서 새로이 난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도 할 수 없다. 아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예. 정부의 해석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지금 법 논리고요. 예, 법논리라 뭐 하여튼 일반적인 해석인데 반대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 B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집을 살 때 임차인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 갱신했어 안 했어? 근데 그건 또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알아내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네. 알다시피 갱신이라는 게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화도 되고 어찌됐건 통지만 문자 하면 되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뭐 그걸 이제 보여달라 이제 할 수도 근데 이제 있겠죠. 예. 집주인이 거기서 예를 들면 갱신 청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새로운 집 사람한테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삼자 간의 관계 아주 복잡해져서 지금 저도 지금 아주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예. 거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아까 같이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의 입장에서 집을 팔기 위해서 갱신 청구를 받았음에도 그걸 숨기고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 이거는 정말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법원의 판단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현실론으로 따지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아니 일입니다. 집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좀 들어가 살고 싶은데 이미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약간 다른 물건을 알아볼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없는 현실적으로. 물건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찌 됐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A한테 전 주인한테 갱신 청구를 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때 과연 갱신이 되는 거냐? 갱신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집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의 집주인에게 여기 과연 갱신 청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네. 이때 A한테는 아무런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B에게 나 들어가서 나 갱신하고 싶어요라고 어차피 1개월 전에만 하면 되니까. 통장된다라고 이제 또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난 이제 물어갈 수 없는 기다리다가 상황이죠. 예. 1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뀐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또 그렇죠, 예. 임차인 같은 경우한테 임차인한테 통지를 안 하거든요. 통지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럼 예.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 여기 들어가서 갱신할래요. 그럼 새로운 집주인은 카톡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또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경우에 그러면 누구를 보호할 거냐? 1년 6개월에서 1년의 그 기간을 지키고 있던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 들어와서 살고 싶은 새로운 소유자를 보호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해석은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석일 뿐이고. 네, 네.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판례나 그런 건 아닙니다. 판례가 아직 법에 없기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판례는 아닙니다.
아, 이 은근히 좀 까다로운데요. 네. 뭐 여기서 또 이제 그 파고들면은 또 한두 끝도 없고요. 네. 이건 뭐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상담이 부동산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문가나 뭐 법률 전문가라서 딱히 네. 더 들어가서 아까 같이 뭐 집주인이 속이고 팔았을 때 갱신 청구가 뭐 그 경우에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따져봐야 될 문제를 제가 얘기하기는 지금 그렇죠. 너무 여기서 또 아까 성숙이 뭐 안 된 것 같습니다. 5% 인상까지 이제 한계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전세냐 또 아니면 이제 월세냐 여기에 따라서 뭐 전세 또 환산 보증금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네, 있는데요. 그런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갱신 청구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종료되기 한 달에서 6개월 안에 갱신 청구를 해라. 다만 그 갱신 청구는 현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 소유자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뀌었다면 미리 갱신 청구를 해두는 사람은 갱신 청구가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를 하는 사람은 네.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들어올 건지 그럴 가능성이 아니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갱신 청구를 전 주인이 있을 때 미리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좀 사정 변경이 생겨서 네, 6개월 전에 했는데 그때까지 뭐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네, 네. 근데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갱신 청구라는 거는 내가 하기만 하면 일단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이후에. 거절 사유가 음.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할 때는 그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때 거절을 했었어야 되네. 거절이라는 바로. 거는 예. 누군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하는 거지 그때는 승낙을 해놨다가 나중에 몇 개월 있다 거절하는 건 거절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건 거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각도에서 네. 약간 그 전략과 전술이 좀 네, 좀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가령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집이 현재 조건이 마음에 들고 또 아이들의 뭐 학교 문제라든지 본인 직장 문제 때문에 더 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 전부터 한 달 전에만 이제 하면 되니까 뭐 직전에만 하면 되겠지라고 할 건 아니군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한마디로 집주인이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 약간의 팁을 드리면 살고 싶으신 분들은 갱신 청구를 빨리 하시고 그리고 또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 집을 처분하고 싶으신 분은 갱신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처분을 하시고 이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새로 이 집을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소유권을 얻었을 때 갱신 청구가 이미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를 보고 내가 들어가실 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재테크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뭐 그렇죠. 그런 걸 따질 뭐 도리어 필요는 뭐 없지만 더 낫죠. 더 나은데 예. 내가 꼭 들어가 살아야 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집이 갱신 청구가 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는 꼭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일종의 좀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뭐든지 그 처음 제도가 많이 바뀔 때는 이제 과도기 현상이 네. 또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약자라는 입장에서 약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다. 뭐 사회적 어떤 그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보완이 또 많이 있고 또 이제 관리라든지 판례가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명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네, 큰 틀은 이런 그렇습니다. 또 사안들이 있다.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네. 오늘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재갈철 변호사와 전화 상담 또 할 수 있습니다.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6335번 또 764-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여금. 네. 이런 말이 있죠. 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네.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아, 서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뭐 제도권에서 대여를 하는 거는 이제 충분한 담보도 있고 그래서 빌리는 거지만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곤란해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빌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빌리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수가 즉 변제를 네. 못 받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심지어는 뭐 대여금 뭐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판결문이 아무 의미 없더라, 돈 못 받더라 네.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판결문이 정말 그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친분 또는 거래 관계, 뭐 개인적 친분이든 거래 관계든 뭐가 있으니까 돈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줘라, 네. 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내가 요 정도는 줄게.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들 잃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잃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경우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줄 때 이게 빌려주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 투자하는 건지 그 돈의 성격을 좀 잘 서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꼭 차용증을 쓰고 이러면 좋겠지만 어떻게 또 친구한테 또 차용증 쓰라고 하기가 우리나라 또 그 관념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들끼리는 분명히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주는 건지. 특히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그리고 예. 남녀간에 뭐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남녀간의 관계에서는 돈이 거액이 와가 막 몇 억이 오고 가는데도 어허. 그게 소송까지 가서 승패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예. 남녀간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예. 큰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차 사라고 뭐 주거나 예. 뭐 집을 사라고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로 주는 거냐 이걸 이제 증여라고 하거든요. 용돈을 크게 많이 준 거냐? 네, 많이 준 거냐 아니면 실제로 투자 즉 어떤 사업에 돈을 넣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그걸 나누고 못 되면 그 손실을 같이 부담하는 투자인지 그리고 대여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사람은 나한테 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이게 다 다르거든요. 아까 말했던 증여 그냥 주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거는 소송하면 안 되는 그 돈이고요. 투자 이거는 돈이 갔다가 그 사업이 잘 되면 많은 돈을 받고 큰 돈을 받고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돈도 잃는 게 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사실 이 성격 규정부터 좀 재판에서 좀 그렇죠. 논쟁을 벌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근데 본인들 스스로도 이걸 규정을 안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돈 준 사람은 나중에 사업이 실패하면 대여라 그러고 네. 성공하면 투자라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문서를 가지고도 이건 투자를 증명하는 거다. 아니다. 이건 대여다라고 좀 서로가 성격 규정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서류로 작성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 전문가적으로 멋진 합의서를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주는데 이건 투자다. 그래 또는 이거는 대여다. 대여면 월 이자는 얼마다. 받지 못하더라도 친구끼리고 관계가 있어서 받지 못하더라도 꼭 그러한 돈의 성격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중요냐 성격을 명확하게 하라. 이게 네. 제일 기본 조건이고요. 네.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안 갚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당장 뭐 독촉하다가 갚으면 변제하면 다행입니다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이 이제 판결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판결문을 받아도 네. 안 되는 경우 이거 좀 제가 잠깐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죠. 전화 764-6335번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그 모든 법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죠? 네,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신협으로 보낸 그 통장으로 보낸 근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근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꿔줬어요. 네, 빌려줬는데요. 예, 그분이 저한테 통장으로 온 근거도 있고, 네. 제가 보냈는데 네. 어떻게다가 그분 통장으로 안 가고 뭐 네. 신협이나 그 직원 통장으로 갔어요. 네. 그분 통장이라 해서. 그러니까 네. 본인은 변제를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입금을 했는데 다른 예, 계좌로 예. 입금이 됐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네. 신협 그 직원이
그 직원이 이제 이쪽으로 보내라니까 난 당연히 이제 그분 통장인 줄 알고 네. 근데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네. 신협으로 가서 그 사람 통장인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이름은 얼마 안 나. 없거든요. 좀 간결하게 네,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채권자한테 돈을 변제하는 걸로 알고 돈을 보냈는데 그것이 신협 직원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 예, 그리고 예. 채권자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그 신협 은행의 통장으로 넣으라고 한 사람이 그 채권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신협 직원입니까? 직원이요. 아, 그러면은 채권자는 자기가 못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채권자에게 대해서는 갚은 게 안 되는 거고요. 신협 네. 직원은 사기로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는 좀 그 형사 사건도 연루돼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신협 직원이 채권자한테 위임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임의로 그 채권자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돈을 일로 넣어라 그래서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되고 범죄에 해당되는 거고요. 채권자가 일로 돈을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신협 직원한테 속은 거라면 채권자한테 갚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직 안 갚은 게 된 거예요. 근데 신협 직원은 뭐라고 합니까? 신협 직원은 채권자가 어떻게- 그쪽으로 넣으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본인 계좌 넣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본인 예. 본인 채권자가 본인이 넣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둘 중에 그래서- 하나가 이제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네. 예. 그럼 그 근거를 보여달라 이랬더니 그 근거를 이제 못 보여주더라고요. 그 금액을 얼마 정도 넣으셨어요? 한 3천 정도.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면 네.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전문가한테 뭐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조언을 들어서 작성을 대신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그게 사실관계라면 그거는 좀 중대 범죄니까요. 사법 당국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저기 고소부터 하시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채권자가 거짓말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신협 직원이 네. 거짓말 하는 건지 뭐 네. 바로 나오겠죠. 바로 나옵니다. 그거는 네. 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뭐 그렇죠. 계좌 추적만 해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이라도 바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네, 세상에도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명백한 사건 같은데. 근데 저도 좀 의아한데 네.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라디오에 물어보세요에서 이 똑같은 이런 똑같은 상담을 제가 지금 이게 같은 피해자신지 다른 피해자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똑같은 사례를 지금 4번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분은 아니신가요 혹시? 같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 다르신데 예. 이거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어도 뭐 이건 비전문가라도 이건 너무나 명백하죠. 이건 금방 들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또 아주 작은 뭐 그럴 수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저도 그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잘 파악을 알겠습니다.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면 100% 사기입니다. 그건. 그렇죠. 이건 예. 바로 네. 형사로 들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아까 못한 미해스테 요금 비슷한 건인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또 김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또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11월 23일은 재갈철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함께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